104페이지죠. 2점의 원천징수인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부터는 원천징수는 복습이에요. 복습. 양가로 1번의 의미 말할 필요 없죠. 여러 번 얘기했죠. 양가로 2번의 대상 소득 및 세율은 반가로 1번 이자 배당, 반가로 2번 사업소득, 반가로 3번 근로소득, 반가로 4번 연금소득, 반가로 5번 기타, 퇴직, 봉사료까지 정말 복습이에요. 이건 강의 안 해요. 복습이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다 요약해 놓은 건데요. 소득세에서 이 원천징수는 말 문제로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계산 문제 나올 때도 있어요.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옆 페이지 양가로 3번의 원천징수의 시기, 요거는 설명 안 했죠. 자, 반가로 1번의 원칙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 의무자가 회사예요, 예금주예요? 그러니까 은행이에요, 예금주예요? 은행이죠.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그러니까 은행이 우리한테 이자 줄 때 100원 줘야 하는데 84원만 주고요. 86원만 주고 14원은 지들이 가지고 있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하니까요. 원천징수가 상당히 귀찮습니다. 실은요. 반가로 이번에 지급시기 의제인데 이게 과거에 말 문제 나온 적 있죠.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이를 지급한 것으로 의제 및 원천징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장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체불노동자예요. 체불노동자. 그러니까 올해 9월 말까지만 세금이 나오고 10월, 11월, 12월은 세금이 안 나오고, 아니 뭔 소리야. 월급이죠. 월급. 9월 말까지만 월급이 나오고 10월, 11월, 12월은 월급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 2월 달에 연말정산 같은 거 할 때 9개월만 월급을 받은 걸로 보고 가정하고 하게요. 안 나왔지만 12개월 다 월급 받은 걸로 가정하고 연말정산 같은 거 하게요. 안타깝지만 후자예요. 후자. 이거를 지급식 의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돈을 받았어야 할 사람이 돈을 언제까지 못 받았어도 심지어 그때까지 돈 받은 걸로 보고 모든 걸 계산하는 게 지급식 의제입니다. 한마디로 납세자한테 이 규정이 유리한 제도예요. 불리한 제도예요. 되게 불리한 제도예요. 근데 이건 한마디로 일종의 행정편의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이 뭐 니네가 언제까지 돈을 못 받았어도 그때까지는 그냥 돈 받은 걸로 가정하고 나한테 세금 내라. 이게 바로 지급식 의제도 좀 기분 나쁜 제도예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 칠판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이자소득, 정기예금 연결 정기적금은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끝나면 원천징수를 해버리셔야 하고요. B에 금융회사가 매출 중개하는 어음 표지, 표지어음, 이자 할인액은 할인 매출일에 그냥 원천징수를 서로 하셔야 합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에 따라 배분받은 이자소득은 지급받은 날 단 동업기업 과세기간 종료 3개월까지, 즉 내년 3월 말까지 이 돈을 주고받지 못하면 3개월 되는 날을 그냥 원천징수로 보란 소리고요. D, 그 밖의 이자소득은 총수익 금액이 수입식이면 수입식이 그냥 돼버리면 서로 주고받은 걸로 보고 원천징수를 하셔야 합니다. 동그라미 1번의 배당이죠.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 미지급금은 잉여금 처분 결의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이게 대단히 웃긴 제도인데요. 잉여금 처분 배당이 뭔지 알죠? 동그라미 4의 B도 비슷합니다. 동그라미 4의 B, 근로소득의 B,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 이게 뭔지 알죠? 잉여금 처분은 내년 3월 말에 주총인 거잖아요. 3월 말 주총을 하는데 주총에서 작년에 너무 실적이 좋다고 올해는 배당도 많이 해주기로 하고 심지어 직원들한테 스페셜 상해도 많이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진짜 주든지 돈으로. 그렇게 3월 말에 결의만 하고요. 실제로 배당도 돈으로 못 주고 있고 상해도 돈으로 못 주고 있어요. 웃긴 회사죠. 그러면 결의를 하지 말든지. 그렇게 한 지 이미 몇 개월이 지나버렸습니까? 3개월 지나버렸어요. 즉 내년 6월 말이 되면 이제는 그 돈을 실제로 줬든 안 줬든 무조건 뭐부터 하고 봐라? 원천징수부터 하고 보라는 제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지급식의 의제라는 제도가 납세자한테 좀 기분 나쁜 제도예요. 자, 동그라미에 B 보시죠. 의제배당은 의제배당의 수입식이 원천징수 하는 거고요. C 보시면 출자공사업자 배당소득이죠. 지급받은 날, 즉 박명수 치킨집에서 박명수가 임성준으로부터 출자공사업자 배당소득을 지급받으면 그날 바로 제가 원천징수 해버리면 되고요. 더 웃긴 건 단 과세기간 종료 3개월 동안 지급을 못하고 있어도 그냥 3개월 되는 날 지급한 걸로 보고 원천징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 동업기업 과세특례라고 제가 12장은 한 10분이면 배운다고 그랬죠. 그거예요. 동업기업 과세특례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소득도 뭐 지급받은 날 아니면 3개월까지 못 받으면 그냥 3개월 되는 날이 배당소득을 과세하는 날이고요.
동그라미 3번 연말정산 사업소득. 좀 희박하죠. 이 자체가 별로 없는데 미지급된 연말정산된 사업소득은 11월분까지는 12월 말일날 원천징수 하시면 되고요. 12월분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주고받지 못하면 그때 원천징수 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4번의 근로소득이죠. A. 미지급된 근로소득입니다. 참 가슴 아픈 건데요. 월급이 체불되고 있어요. 11월 것까지 미지급되면 12월에 그 원천징수를 하셔야 하고요. 12월 거 마지막 한 달 것도 미지급되면 내년 2월까지는 원천징수 하는 걸로 봅니다. B는 아까 설명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퇴직소득. 이것도 정말 가슴 아픈데요. 퇴직을 했는데 퇴직을 못 받은 거예요. 기분 나쁘죠? 그러면 11월분까지는 12월 말에 주고받은 걸로 보고 원천징수 하시면 되고요. 12월분은 내년 2월에 주고받은 걸로 보고 원천징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퇴직소득이죠. 미지급된 퇴직소득인데요. 설명했네. 동그라미 6번에 소득처분한 소득입니다. 인정배당, 인정상여, 인정기타소득. 그러니까 우리 법인이 삼성전자가 입금산입, 부당행위 가로 열고 인정배당, 그러니까 배당, 상여, 기타소득이라고 처분을 해버리면 첫 번째 득마크 법인이 세무조정 후 신고하는 경우, 즉 내년 3월 말에 이런 게 나와버리면요. 법인세 또는 과세표준 신고기일이니까 내년 3월 말자를 지급시기로 보고 다음 달 10일인 4월 10일까지 원천징수 하는 소리고요. 그게 아니라 세무서장한테 걸려가지고 재수없게 세무조사 같은 게 나와서 이렇게 입금산입, 가로 열고 배당 등등 해버리면 그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이 지급시기로 보고 그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땡마크가 시험에 나온 적 있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날은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이 지급시기 의제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가로 4번 중요하죠. 원천징수 반기 특례라고 해서 제가 은행이나 아니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소규모 회사라고 해도 직원들한테 월급을 줄 때 얼마 정도인가를 띄워놓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그 회사가 대신 내주셔야 하는데요. 이게 작은 회사한테는 너무 업무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4번에 원천징수 반기 특례라고 해서 매달 떼지 마시고 6개월에 한 번씩만 뗀 다음에 다음 달 10일까지, 즉 7월 10일과 내년 1월 10일 두 번만 내시면 되는 건데 말 문제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가로 열고 올해 신규 사업자라면 이번 반기에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고용 인원의 평균 인원이 채 20명도 안 되는 소규모 사업자고요.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가로 열고 금융 및 보험업은 제외입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립니다.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소규모 사업자는 반기의 마지막 날의 다음 달인 7월 1일과 1월 10일까지 가능한데 가로 내용의 금융보험회사는 안 돼요. 즉, 왜 우리 테헤란로에 가면요. 제2금융권 되게 많아요. 제2금융권에서 조그마한 제2금융권이어서 직원은 한 15명밖에 안 되는데요. 예금주는 막 5만 명인 거예요. 5만 명. 그러면 그 예금주들한테 이자 줄 때 원천징수 해놓은 것을 제2저축은행이 20명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6개월에 한 번 신고하시면 안 되고, 요거는 금융기관은 20명 여부를 떠나서 그냥 무조건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거 내셔야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라고 해서요. 얼마 전에 신설됐죠.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는 일반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등 지배주주가 변경된 이후 회생 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해서 법인세법상 상여로 처분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좀 복잡한데요. 법인 A가 거의 망해가지고 법인 B가 합병해버렸어요. 채무자 회생 절차에 의해서. 근데 그 전에 이미 대표 김 씨는 회사가 망했기 때문에 거의 행불당했어요. 행방불명 당했어요. 얘는 망했고 합병당했습니다. 근데 합병한 다음에 한 몇 달 후에 보니까 뒤늦게 대표자 김 씨가 과거에 부당행위 한 걸 발견한 거예요. 뒤늦게 이 회사에서. 이 회사는 조사에 특수관계가 없어요. 아무 잘못이 없다고요. 그러면 뒤늦게 이게 입금산입에 뭔가 100원에 무슨 처분이 나오겠습니까? 상여처분이 나오겠죠. 이 사람 앞으로. 근데 이 사람은 행불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상여를 매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도 이렇게 처분한 지 한 3개월 정도 있으면
지들 알아서 원천 진술해서 내라면서요. 얘가 뭔 죄예요? 어떻게 원천 진술해서 내요? 이 사람이 없는데 도망갔는데. 이럴 경우는 그럴 필요 없대잖아요. 신기하죠? 상당히 재밌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이 작년인가 신설됐는데 A를 위해서 신설했을까요? B를 위해서 신설했을까요? 당연히 B를 위해서 신설했죠. 야, 니네가 망하는 회사 있으면 합병해. 그 다음에 합병한 다음에 뒤늦게 사라진 예전 대표한테서 뭔가 상해처분 할 거 있으면 그런 건 우리가 원천 유사라고 너희한테 부담 안 물릴게. 즉 얘가 망한 A를 쉽게 끌어와서 채무자 회생에 관한 절차에 따라서 빨리빨리 끌어올 수 있도록 준 특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6번 기타 규정, 반가로 1번 소액 부징수. 원천 징수한 금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는 안 그래요. 이자는 전 국민으로부터 이자를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10원이든 50원이든 이거는 세금 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아래의 경우는 원천 징수가 면제됩니다. 첫 번째 비과세를 주거나 면제소득을 주는 경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미지급 소득이 이미 종합소득에 합산돼서 소득세가 과세돼버린 다음에 뒤늦게 미지급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체불노동자에서 계속 미지급이었는데요. 그 미지급에 대해서는 재수없는 지급시기 의제라는 규정에 의해서 이미 원천 징수로 세금을 다 내버린 거예요. 이자 그 월급 못 받았어도. 근데 뒤늦게 본물 터지듯이 회사가 좋아져서 그 월급을 뒤늦게 받는다면 세금을 또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의해서 세금을 냈으니까. 그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주 1번 예정신고 원천 징수 제외 금액. 첫 번째 그로스업된 거 11%, 그 다음에 국외근로소득. 두 번째 사업소득 중 부가세 면제되는 의료보건. 세 번째 국외근로소득. 네 번째 기타소득 BC. 다섯 번째 양도소득. 대부분 배운 거라서 빨리 읽어드렸고요. 주 2번 다음의 금액은 반기별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매월 원천 징수 납부하셔야 하는데 동그라미 1, 2, 3번 법인세법에 따라서 상해처분된 거. 두 번째 국제조세. 세 번째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 등인데요. 그냥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3점에 보시면 예정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운데 세로 사업소득자 중 토지 등 매매차액의 예정신고, 오른쪽 세로는 우리 얼마 전에 배웠던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자, 가운데 세로 오른쪽 세로 둘 다 판매한 날로부터 말일부터 2개월, 가로 열고 주식은 분기말부터 2개월. 대상자 보시면 가운데 세로는 부동산 매매업자, 토지건물 양도한 자, 그 다음에 일반 개인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 누구나 플러스 2개월 이내 제가 예정신고하라고 그랬죠. 신고기한은 매매월의 말일부터 2개월, 얘도 양도 말일부터 2개월, 가로 열고 주식 등은 분기말부터 2개월. 양가로 4번의 세액의 계산 방식, 오른쪽 세로부터 보시면 돼요. 아까 다 설명했죠? 박스 보시면 양소가표는 양도차익에 장기부의 특별공제 빼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뺀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양소세를 곱하면 되고요.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서 두 가지 빼준 다음에 신고세액은 양소세율을 곱합니다. 특이하게 양소세율을 곱해요. 가운데 세로는 사업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정신고할 때는 양소세를 곱한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양가로 5번 이거 2개월 이내 안 하면 미이행시 제재라고 해서 가산세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주에 보시면 2회 이상 양도시 예정신고 상수세액이라고 해서 아까 양소세 배웠죠? 4월에서 하나 팔고 또 9월에 하나 팔았으면 두 개 더해가지고 높은 세율 곱한 다음에 4월에 된 거 빼준다고 그랬어요. 그 박스에 다 써 있어요. 그리고 밑에 사례 있으니까 풀어보세요. 4점의 수시부가세액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조세범 처벌법 같은 그런 혐의가 있으면 내년 5월에 한 번 세금 내는 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국세청이 나한테 세금을 부담해 가는 건데요. 의미 보시면 과세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부진 기타 사유로 장기간 휴업 폐업 상태일 경우 등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그냥 수시로 세금을 내게 하는 게 바로 수시부가세액입니다. 산시까지는 보실 필요 없어요. 넘기시면 챕터 11.1의 결정과 경정입니다. 저 이거 제 기억에 법인세 종강할 때 얘기했었거든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국세청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 결정은 무신고하신 분들, 종결자, 경정은 신고한다고 했는데 금액이 틀려서 다시 국가의 세금을 고치는 제도. 화살표 보시는 것처럼 납세 의무자가 아닌 국가에 의한 행위로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그랬죠. 양가로 1번 결정, 확정신고해야 할 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즉 무신고. 그러면 국가가 과세표준 확정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알아서 국가가 세금을 정해주는 거. 양가로 1번 경정은 한다고 했는데 틀려가지고 국가가 고치는 거. 제가 왜 고칠 경자라면서 이런 거 썼던 기억나는데, 고칠 경자. 자, 읽어보시면 납세 의무자에 의한 확정신고 및 국가에 의한 결정이 잘못됐을 경우 이를 고치는 절차. 대표적인 게 동그라미 1번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동그라미 2번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 의무자의 폐업, 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경정합니다. 3, 4, 5번 참고, 안 중요하니까 밑에 있는 주에 기타의 경정사유도 참고. 한 번만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점 결정과 경정의 방법입니다. 자, 일단은 결정과 경정은 납세자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확정되는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그랬죠. 그래도 양가로 1번은 실질조사입니다. 아무리 국가가 확정해도 납세자가 그동안에 장부를 적어놓은 거 있으면 그 장부대로 확정을 시켜야 돼요. 국가가. 내용을 보시면 납세제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과표와 세액을 결정 경정하라고 되어 있죠. 양가로 2번 추계조사. 국가가 세금을 확정하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장부로 확정해야 하는데 장부마저 없으면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그라미 1번 장부와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허위인 때 또는 기장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추계하여 계산합니다. 양가로 3번의 추계금의 계산 방식이죠.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추계를 말로만 들어왔는데요. 대부분 추계는 상당히 부정적인 단어였잖아요. 근데 지금 배우는 추계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학원 강의할 때요. 저 같은 경우는 실무 강의도 많이 하고 뭐 대학 강의도 하다 보니까 학원 강의에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버는 그 수익 금액이나 매출액이 매우 작았거든요. 이런 저 같은 사람까지도 막 복식부기하고 차대변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제가 그 강의를 들으니까 학원 강사를 예를 들었을 뿐인데 그거 말고요. 우리 왜 길가에 가보시면 막 떡볶이 아줌마 막 진짜 매출액 적은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복식부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장부를 계산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세금 신고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런 걸 추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강의에서 추계는 언제나 부정적이었는데 오늘 추계는 그렇게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반가로 1번 단순경비율 대상자고요. 반가로 2번은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반가로 1번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더 못 보시는 분이고요. 반가로 2번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그래도 이보다 조금 더 버시는 분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신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이 복식부기 의무 기준에 미달하는 자인데요. 복식부기 의무 기준 매출액이 얼마인지까지는 굳이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보통 한 3억으로 보거든요. 동그라미 2번 직전과세기간의 수익금액 합계액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자입니다. 박스 보시면 소득금액은 동그라미 1번 수익금액 빼기 수익금액의 단순경비로 곱해가지고 간단하게 자신의 소득금액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원래 장부를 만드신 분은요. 수익금액 즉 매출액 빼기 필요경비를 빼잖아요. 영수증 받아온 거.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매출액만 있으면 매출액의 경비를 어떻게 빼주냐면 매출액 곱하기 단순경비라는 걸 곱해가지고 비용을 빼줘요. 당연하지만 이 단순경비율은 높을수록 유리해요? 낮을수록 유리해요? 당연히 높을수록 유리하죠. 도소매업자들, 우리나라 도소매업자들은 많이 안 남는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도소매업자들은 단순경비율이 90%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자신의 매출액이 1억이라는 것만 하면요. 1억에서 무려 90%를 빼주니까 9천만 원 빼줘서 과세표준에는 약 1,000만 원밖에 안 잡히는 거죠. 재밌죠? 선생님 근데요. 이 사람이 장부를 안 만들었는데 수익금액, 즉 매출액이 1억인 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기는요. 손님들이 막 카드 결제해주고 해주다 보니까 카드 같은 거 결제한 것만 국세청에 통보가 됐어도 그것도 매출액은 파악이 가능하니까요. 아무리 장부를 안 만든 사람도 매출액 정도는 국가가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그러지 말고 수익금액에서 주요경비를 빼줄게. 선생님 장부를 안 만들었는데 어떻게 주요경비를 빼줍니까? 꽃표시 1번 보시면요. 주요경비라는 하는 것은 우리가 음식점 하면 크게 3가지 비용이 뭐가 들어가겠어요. 원재료 사온 거, 월세 내는 거, 인건비 내는 거죠. 즉 동그라미 1번 매입비용, 동그라미 2번 고정자산 임차료, 동그라미 3번 인건비 준 건데요. 꽃표시 화살표 보시면 이 경우는 아무리 추계 결정이라 하더라도 장부는 없어도 영수증, 지출 증빙만 있으면 돼요. 증빙 모으기는 쉽거든요. 그래서 이 3개는 주요경비라고 해서 빼주고 있는데요. 안타깝게 동그라미 1번 매입비용에 고정자산 매입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들어가야 비용을 더 많이 인정받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건 들어가지 않죠. 다시 동그라미 2번 올라가시면 수익금액 빼기 주요경비 더하기 수익금액 곱하기 기준경비율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중에 작은 금액으로 사업소득 금액을 결정하고 있죠. 제가 10몇 년 전에 이걸 처음 공부했을 때 아이 바보, 아이후 1번하고 2번을 하면 언제나 2번이 작지. 왜냐하면 2번은 그 곱하기만 빼주는 게 아니라 주요경비를 빼주고 있으니까 라고 했는데
이렇게 공부한 제가 바보죠. 왜냐면 동그라미 1번은 단순경비를 곱해주고요. 동그라미 2번은 기준경비를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죠. 정말 1번이 작은지 2번이 작은지를 정말 판단해봐야 한다는 뜻은 역으로 언제나 단순경비율이 작다는 거예요. 기준경비율이 작다는 거예요. 기준경비율이 작아요. 단순경비율은 거의 8, 90%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기준경비율은 잘해야 20, 30%가 나오니까요. 1번이 작은지 2번이 작은지는 진짜 해봐야 아는 겁니다. 반가로 이번에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이보다 조금 더 버시는 분인데요. 위에 있는 박스에 1번이 여기 2번으로 나오고 위에 있는 박스에 2번이 여기 1번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두 번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기 박스의 동그라미 2번은 끝에 배율을 곱하고 있다는 게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박스만 암기하시면 아래에 있는 박스는 1, 2번을 서로 뒤집은 다음에 2번에 배율만 곱하면 되고요. 꽃표시 2번도 좀 특이한데요. 복식북이 의미자면 기준경비율에 2분의 1을 곱하고 있고 밑에 사례에 제가 구체적으로 계산 문제 하나 갖다 놨으니까 풀어보시고요. 이 사례는 2014년인가 그 법인세 아니죠 공인행위사 1차 시험에 아주 유사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요. 지금 배우신 이런 계산 문제가 11장에서 나오는 거의 유일한 계산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뭐 한 몇 년에 한 번씩 가끔씩 시험에서 건드니까 위에 있는 박스 2개 정확히 암기하시고 밑에 있는 사례도 풀어보셔야 합니다. 넘기시죠. 기타 규정이죠. 가산세인데요. 가산세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가산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부가세, 가산세예요. 소득세, 가산세가 제일 안 중요해요. 제가 간단하게 퍼센트만 얘기해드리고 끝낼게요. 양가로 1번 지급 명세서 제출부서시 가산세는 오른쪽 세로에 2% 매기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증명불비 가산세는 법인세에서도 많이 배워왔지만 가운데 세로 3만원 넘어가는 금액에 법적 증빙 안 받아온 경우인데 오른쪽 세로에 2%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에 계산서 불성시 가산세입니다.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그냥 계산서예요. 여러분 아직 안 배웠지만 부가세에서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라는 걸 발급하고요. 과세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오른쪽 세로에 1%.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영수증 수치병세에서 미제출 가산세도 1%. 무기장 가산세는 가로 열고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인데요. 20%. 그 다음에 양가로 8번에 사업용 계좌 미사용 가산세는 오른쪽 세로에 미사용 금액의 0.2%. 그 다음에 없네요. 다음 페이지 양가로 10번에 현금 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오른쪽 세로에 1% 또는 5%.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 1번 지급 명세서라고요. 내가 월급을 주거나 누군가한테 뭔가를 주면 원천징수하고 주라고 그랬죠. 그 원천징수한 내역을 3개월에 한 번씩 신고합니다. 선생님 언제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라면서요. 그거는 뭐냐면 원천징수한 금액을 모아놨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는 거고요. 얘는 원천징수한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내는 게 아니라 그 내역들 사람 이름 같은 거랑 금액을 쭉 모아놨다가 3개월에 한 번씩 내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3번이 제가 지금 말한 거죠. 일용근로자라고 해서요.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는 분기 마지막 달, 즉 3개월에 한 번씩 다음 달 말일이니까 코표시 2번에 1분기 마지막 달에 다음 달 말이면 4월, 2분기는 7월, 그 다음에 3분기는 10월인데 특이하게 4분기는 12월로부터 한 달 마지막 달이니까 내년 1월이 아니라 내년 2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동그라미 1번 원천징수하면서 사업소득을 주거나 근로, 퇴직소득 주면 내년 3월 10일에 한 번만 지급명세 제출하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 누군가한테 이자나 배당을 주면서 원천징수 해놓은 내역은 돈은 다음 달 10일까지 되지만 이 내역은 내년 2월 말일까지 한 번만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점 징수와 환급이네요. 양가로 1번은 일반적인 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미납된 소득세액을 납부기 한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징수해야 하는데요. 동그라미 1번 중간연합세액을 신고 납부할 자가 해당 세액의 전부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때는 그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징수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에 해당 과세 기간의 소득세로서 납부해야 할 세액의 전부 일부를 역시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우리가 국가가 징수라는 걸 합니다. 양가로 2번의 원천징수세액,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미납부, 미달납부 시 원천징수 세액에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까지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원천징수 의무자, 즉 회사나 은행으로부터 징수해야 하니까요. 회사나 은행은 자기들이 예금주나 직장 월급쟁이들한테 자기 근로자들한테 원천징수해 놓은 세금은 무조건 다음 달 10일까지 내시는 게 낫습니다. 안 내면 이렇게 징수라는 게 들어옵니다.
양가로 3번의 환급. 관할 세무서장은 기납부세액이 종합퇴직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주 보시면 다음 해당하는 때에는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만 징수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동그라미 1번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과세표준 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 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에는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만 징수하고요. 동그라미 2번도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자, 챕터 11.3의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방법입니다. 우리 이번 지금 소득세에서는 원래 법인을 배우면 안 돼요. 개인만 배워야 하는데 여기 제목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기면 쉬워요. 지금부터 11.3은요. 개인이든 법인을 막론하고 외국인 관련된 걸 배운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1점의 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납세 의무죠. 이거는 우리 법인세 개강하던 날 배웠어요. 설명 안 합니다. 왜 청산소득을 납부하느냐는 도 그거 다 배웠었죠. 주에 보시면 여기서 외국인 판정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서 법인격이 부여된 경우, 동그라미 2번 유한책임 사업만 구성된 경우, 동그라미 3번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국내 사업체가 국내 사법상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동그라미 4번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 의무 주체가 되는 단체, 이런 경우를 외국인 판정하는 기준인데요.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2점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 자, 제목이 중요한데 열거주의.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장사하거나 소득 있는 외국인들은 이 열거된 것만 과세가 돼요. 자, 이, 배, 사, 근 다음 페이지. 연금이 없네? 아, 연금도 있죠. 기, 퇴, 양, 연. 결론적으로 이, 배, 사, 근 연기, 퇴양이 순서만 바뀌어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사업소득이 특이하게 일반 사업, 부동산 사업, 선박임대가 있죠. 그 다음에 인적 용역. 그 다음에 옆 페이지 양가로 7번에 양도소득이 일반 양도, 유가증권 양도가 있는 거 빼고는 우리나라의 그 2배 사근 연기 퇴양하고 비슷하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 세로에 주저리 글씨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건 굳이 읽을 필요는 없어요. 밤에 잠 안 오고 궁금하면 한번 읽어보는 건 괜찮은데 수업 목적으로 이런 8가지가 열거주의로 과세된다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이게 하나하나가 뭔지까지는 굳이 아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113페이지 3점 보시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과세 방법인데 양가로 1번 종합소득, 동그라미 1번 국내 사업장이나 부동산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그 다음에 동그라미 반가로 2번 국내 사업장이 없고 부동산 소득이 없으면 소득을 주는 사람이 그냥 원천징수하면서 과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즉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잠깐 돈 벌러 왔는데요. 걔가 사업장도 없고 부동산이 없어요. 그러면 걔한테 돈 주면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서 세금 문제로 완료가 돼요. 반가로 3번 인적 용역 소득 특례,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을 확정신고하면 반가로 2에 해당하더라도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과세가 가능합니다. 굳이 확정신고를 하겠다면. 양가로 2번의 비거주자의 퇴직 양도소득은 국내 사업장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우리나라 사람하고 동일하게 과세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반가로 1번하고 반가로 2번이 달라지는데 반가로 1번은 국내 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이 있으면 종합과세, 반가로 2번 이게 없으면 그냥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로 끝나버리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주 1번에 국내 사업장의 범위가 중요하겠네요. 이게 있으면 종합과세니까 외국인이. 양가로 1번 고정사업장, 양가로 2번 종속대리인입니다. 양가로 1번 고정사업장은 쉽죠. 국내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고정된 사업장을 주면 이게 고정사업장이니까. 양가로 2번 종속대리인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여러분 왜 잘 아는 외국 기업 뭐 있어요? 벤츠코리아, IBM 코리아, 이런 애들이 처음부터 우리나라에 엄청 크게 법인으로 들어왔을까요? 처음엔 안 그랬겠죠.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IBM 코리아라면 우리나라에 있는 독일어 잘하는 사람한테 IBM 코리아가 아니라 벤츠 코리아라면 우리나라에 있는 독일어 잘하는 사람한테 독일 벤츠 본사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컨설팅 같은 걸 줬겠죠. 야, 너 독일어 잘하니까 니네 나라에 벤츠가 들어오면 얼마나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시장 조사해본 다음에 독일 우리 본사한테 한번 보고해봐라. 그럼 이 독일어 잘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시장 조사한 다음에 우리나라에 독일차 수요가 많으니까 벤츠 코리아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고정사업장이 들어오기 전에 초기 단계를 종속대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어 잘하는 대리를 한 명 이렇게 딱 설정해 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독일 본사에서 많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읽어볼게요. 국내의 자기, 이 자기라 하면 독일 본사,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국내에 독일 본사 자기를 위해서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따까리 1명, 2명 그 사람이 바로 종속대리인인데 세법에서는 이 종속대리인까지도 국내 사업장으로 봐줍니다. 꽃표시 보세요. 왼쪽 세로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거, 오른쪽 세로는 예비적 보조적 활동만 하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이 안 되는 거. 이거 은근히 중요하다니까요.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종합과세,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그냥 원천유수로 끝나니까. 자, 오른쪽 세로가 더 쉬우니까 오른쪽 세로로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자산을 단순히 구입의 밑줄. 동그라미 2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의 밑줄.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제공, 시장 조사, 기타 사업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 밑줄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고정사업장 될 수 없고요. 동그라미 4번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도 밑줄. 이런 거는 아무튼 다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 2번 비거주자의 종합과세 방법이죠. 한마디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종합과세 되느냐. 비거주자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냥 거주자, 우리나라 사람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다 준용해버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특이한 게 별로 없어요. 외국인이라고 해서. 단 종합소득공제를 하는 경우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 원하고 추가공제만 적용할 수 있고요. 비거주자 본인 이외에 외자에 대한 공제, 즉 저 외국 본토에 살고 있는 자기 와이프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당연히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 3번 비거주자 신고납부.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해서도 그냥 소득세법상 거주자 신고납부에 대한 규정을 다 준용해버리죠. 특별할 게 없어요. 비거주자라고 해서. 단 확정신고 자진납부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원천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봐서 똑같이 빼주겠다. 이것도 뭐 큰 차이 없습니다. 주 4번 비거주자의 양도소득 계산 시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네요. 이건 좀 안타깝네요. 자, 마지막 챕터는 12의 동업기업 과세 특례인데요. 2010년인가 2차 시험에 한번 나오고 최근에 거의 명맥을 감춰버렸죠.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동업기업 보시면요. 그림 보시면 S회계법인, 3일회계법인이죠. 이런 데도 전형적인 동업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업기업이라 하면 소위 우리나라에 있는 유한회사 같은 걸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주식회사인데요. 유한회사, 합사회사, 한명회사라고 해서 그냥 그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종이로만 구성되어 있고 종이로만 구성된 회사인데 거기에 인적인 사람들이 더 중요한 거야. 사람들이. 삼성전자는 사람들도 중요하고 공장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공장 같은 게 없어요. 주로 사람들의 인적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S회계법인이 소득 100억을 번다고 해서 100억을 표에 있는 것처럼 김상무, 이상무, 유상무한테 각각 40%, 30%, 30%로 안분해버리면 결론적으로 회계법인에는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껍데기 회사라고 해서 동업기업 과세 특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의 볼까요? 양가를 번의 동업기업. 2명 이상이 금전, 그 밖의 재산,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로서 인적회사, 즉 사람이 모여있는 성격이 있는 민법상 조합, 그 다음에 상법상 한명회사, 합자회사, 인적 용역, 주로 사람이 모여있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노무법인 또는 국외 공동사업체가 동업기업 과세 특례를 받습니다. 양가로 2번 동업자.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내국법인 거주자, 외국법인 비거주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동업기업이 회계법인이죠. 그리고 그 동업자가 바로 파트너들입니다. 각각 내국법인군, 거주자군, 외국법인군, 비거주자군을 구성하게 되죠. 3일회계법인은 이 중에서 무슨 군이 있을까요? 법인군이 있을까요? 거주자군이 있을까요? 당연히 거주자군이 있죠. 회계법인은 사람들이 파트너니까요. 그게 내국법인군은 아니잖아요. 이해하셨죠? 양가로 3번에 동업기업 과세 특례죠. 동업기업을 도관, 파이프로 봅니다. 즉 3일회계법인은 소득 100억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파트너들한테 안배해주는 파이프에 불과하니까 3일회계법인 자체에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죠. 동업기업을 도관으로 보아 동업기업에는 과세하지 않고 그 소득을 동업자, 즉 파트너한테 배분하면 파트너에게 과세가 되고요. 만약에 회계법인에 결손금 발생해도 결손금도 파트너들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자신의 다른 플러스랑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시면 유리하겠습니다. 이점의 적용 및 신청 포기. 적용, 동업기업 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과 동업자에 대해서는 각 세법의 규정에 우선해서 동업기업 과세 특례를 우선 적용하고 있고요. 적용 신청, 자 신설법인의 경우는 신설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 빨리 신고하시고요. 그 외에는 최초 과세연도 시작하기 전에 미리미리 이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포기 신청,
동업기업 가사특례를 적용받지 않으려는 최초의 가세연도의 개시일 이전에 미리미리 포기 신청서 하셔야 돼요. 얘는 하겠다는 것도 좀 미리 하셔야 하고요. 포기도 미리미리 하셔야 합니다. 준청산소득, 동업기업 가사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 동업기업으로 전환한 법인은 중천상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기한부터 3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즉 우리가 별도 법인이었다가 이번에 동업기업 안으로 들어가시려면요, 들어가시기 전까지의 소득을 준청산소득이라고 해서 마치 회사가 망한 것처럼 청산소득 하는 것처럼 세금 내시란 소리입니다. 양가로 5번의 배분명세 신고, 각 과세연도 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되는 날까지 달의 15일까지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고요. 주에 보시면 단 동업기업 가사특례를 최초로 적용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이니까 총 5개 동안은 동업기업 가세특례를 한번 오시면 포기를 못하니까 신중하게 이걸 선택하십니다. 3점 보시면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세액의 계산 배분 결과죠. 1단계는 동업자군, 2단계는 동업자군, 3단계는 동업자별. 마치 소득세에서 공동사업 합산과세 배운 것처럼 1단계는 동업자군, 2단계 동업자군, 3단계는 찢어가셔서 개인 동업자별이 됩니다. 1단계 동업자군 기업,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결손금 계산. 보시면 박스에 동업자군별로 동업기업을 각각 1내국법인, 1거주자, 1외국법인, 1비거주자로 봐서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계산해 가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계산인데 동업자군별로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곱하기 자신의 손익분배비율을 가져가시면 되고요. 3단계 박스는 동업자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에 자신의 동업자의 자신의 손익분배비율로 안분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주 1번 보시면요, 양가로 1번 내국 관련해 반가로 1번 내국 법인군 각소를 배분해 가시면 돼요. 반가로 1번 거주자군은 각소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양도소득만 배분해 갑니다. 왜 8가지 중에 2배사근 연기퇴양 중에 3가지는 못 받아갈까요? 꼽혀서 1번 보면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을 배분받아야 하므로 동업기업으로부터, 즉 3일 회계법인으로부터 소득을 배분받아야 하니까 근로 관련 소득인 근로연금 퇴직소득은 이때 받아가지 않습니다. 꽃표시에 수동적 사업자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당장은 결손금을 배분받아갈 수 없는데 해당 가세연도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가세연도에 그 수동적 사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할 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은 배분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배분하는 수동적 사업자라는 특이한 제도가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는 공부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주 2번의 동업자의 손익분배비율이죠. 이게 제가 2010년인가 2차 시험에 나왔다고 그랬죠. 이거 주 2번 모르면 문제가 안 풀리는 문제였어요. 그 문제가요. 동그라미 1번 약정된 손익분배비율대로 가져가시면 되는데, 동그라미 2번 어느 동업자의 출자 지분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동업자의 출자 비분을 더했더니만 이 지분이 이 파트너 지분 중에서 가장 커져버리더래요. 그러면 얘네들끼리 짜고 친 거 아니냐? 어느 한 사람 지분 가장 크고 그와 특수관계 있는 사람 지분 더하니까 이게 아주 가장 커져버리면 짜고 친 걸로 보고요. 지분 비율이 손익분배비율이 아니라 이런 특수관계인 간에는 지분 비율로 안분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함정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4점의 지분가액의 조정, 지분의 양도 및 자산의 분배는 참고하시죠. 이렇게까지는 1차에서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 참고로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시는 걸로 만족하셔도 되겠습니다. 5점의 기타 규정 보시면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그러니까 3일회계법인과 3일 파트너 사이에 거래할 수 있냐는 건데요. 반가로 1번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그 손익은 인정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3일회계법인과 3일회계법인 안에 있는 파트너가 거래한 일은 극히 드물죠. 반가로 2번 부당해 계산 부인 적용, 동업자가 동업기업과 제3자 자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동업기업 또는 동업자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상 부당해 계산 부인 규정 적용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동업자는요, 웬만하면 자신의 동업기업과 거래하지 말란 소리예요. 잘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정됐다 하더라도 부당행위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소득세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